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지금 너는 나의 봄이다 라는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오늘 할 이야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 엄지가 있잖아요. 엄지가 컴퓨터 자판을 막 두드릴 때요, 엄지는 어떤 일을 하나요? 스페이스바, 그쵸? 스페이스바 누르고 중요한 거는 다 얘네 나머지 4개가 하죠. 얘는 기껏해야 스페이스바나 딱딱딱 누르고 참으로 미약한 역할을 하던 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지로 막 쓰죠, 그쵸? 이걸로 쓰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쵸? 시대가 변하니까 이 엄지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엄지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지금은 정말 미약하죠. 예, 남은 이런 내 손가락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쭈그러들어가지고 저 구석지에서, 어두운 곳에서, 스탠드 불빛 아래서 쭈그러져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내년에, 그리고 좀 더 커서 어른이 돼서 여러분은 꼭 이게 되실 거예요. 네,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 통치기구, 우리나라의 통치기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하면 3단원은 끝이 납니다. 빨리빨리도 가고 있습니다. 30강을 치달아 가고 있어요. 네. 오늘 이 시간 30강 아직 안 치달아 가고 있구나. 20강 막 넘었네요. 23강입니다, 오늘. 저는 3단원 끝나면 다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서 4단원도 참 중요한데 왜 그러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사법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 베이직 앤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이번 시간의 주인공,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주인공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입니다. 사법부 관련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거는 사법권의 독립과,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좀 나누기가 조금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원 조직, 그리고 재판의 종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법원 조직, 그리고 재판의 종류. 근데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사실대로 드리면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법과 사회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법과 사회에서 먼저 이 부분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하면 정치니까 사실 이 부분 문제를 뺍니다. 그래서 출제가 법사에서 신급제도가 나와버리면 정시에서는 안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출제가 아주 심도 깊게 될지 아닐지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나왔던 그런 신급제도 문제 같은 경우는 법사에 나와도 될 만큼 어렵게 출제되는가 하면, 또는 법사보다 어렵게 출제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내용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하나하나 숙지한다. 어차피 우리가 보는 수능에서 중요한 한 테마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자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권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주인공입니다. 두 주인공을 가지고 사법부 관련해서 사법부의 독립, 그래서 이 사법부라는 법원의 독립과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분류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분립되어 있다는 것, 그거 이상의 내용들이 있어요. 문제 풀면서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볼게요. 이제 법원의 조직과 재판의 종류입니다. 사실은 이 법원의 조직을 이야기할 때 신급제도, 상소제도를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묶을 때 어떻게 묶었냐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이다 라고 해서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신급제도 두고 있고 상소제도 두고 있고 다양한 재판의 원칙들,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 이것까지 국민참여제도까지 여기다 쓰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써두었죠? 안 써두었나? 네, 선생님이 고쳤다고 봤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법원의 조직과 재판의 종류를 하나 하고요. 법원의 조직과 재판의 종류를 하나 하고요. 법원의 조직을 하면서 이미 신급과 상소제도를 공부할 텐데, 근데 따로 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신급제도, 상소제도, 재판의 원칙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 있다. 이렇게요. 지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법부입니다, 여러분.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 우선, 법원의 조직과 재판의 종류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심급, 상소, 공정한 재판을 재판의 원칙,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해가지고 심급 상소제도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은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는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권한 5가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 말 나온 김에 해볼까?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네.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네,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 아니죠? 네, 그래서 5가지 권한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예, 이제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크게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독립이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형식적인 차원에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고는 사법권의 독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 법관의 독립이 법원만 독립되어 있고 법관의 독립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또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차원에서 사법권의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써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관의 독립입니다. 법원이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분립되어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독립인데 이 판사가 일할 때 독립하고 그리고 이 판사의 신분상 독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판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판을 할 때,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어떤 외부의 사회 세력이나 국가기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할 수 있는 게 보장되어야 돼요. 어떤 사회 세력, 어떤 국가기관의 압력도 받지 않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이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재판의 독립을 했다고 해봅시다. 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탁 심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렸어. 예. 그럼 이거 의미가 없죠. 그쵸? 그래서 신분상 독립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요? 법관의 인사는 독립시키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임기는 헌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신분상 독립이 그리고 직무상 독립이 있었을 때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사법권의 독립, 법원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독립. 법관이 재판할 때 독립적으로. 근데 재판을 어떤 재판을 했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신분상의 독립. 임기도 헌법에 써 있고 어떤 거 불합리한 이유로 파면되지 않도록 딱 됐습니다.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예, 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실전 6번이에요, 여러분.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해서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헌법 조항은 그랬습니다. 대공황기의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책과 계획들에 대법원이 위헌으로 선언하자 대공황기에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모든 정책들을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면 대법원이 그건 위헌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9명의 늙은이가 나라를 망치는구나 하면서 탄식했대요. 그래서 격분한 루즈벨트는 글을 썼네요.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의 숫자를 여러분 9명이었다가 15명으로 늘렸습니다. 조직을 확대한 거죠. 그렇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법원 재편 계획, 법원의 조직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대법원에 공세를 가했대요. 즉 지금 보면 루즈벨트가 다시 말하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조직 개편에 관여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현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에 공세를 가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막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근데 물론 조직 개편은 실현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일은 이 공세 이후에 대법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법권의 독립이 저해된 거죠. 와, 저렇게 우리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행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헌법조항 찾아봅시다. 1번,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두 번째, 뭐가 제일 맞을까? 판결 공개한다. 심리와 판결 공개한다. 세 번째, 대법원과 각급 법원 조직은 법률로서 정한다. 3번이 정답이겠죠. 지금 보면 행정부가 격분해서 법원 조직에 손을 댔어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관련 있는 헌법 조항은 3번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고득점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나요? 해볼게요. 다음 헌법 조항의 의의를 옳게 평가한 학생을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101조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해서 이게 법원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죠. 법원의 독립. 그 다음에 볼게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아, 재판상의 독립이구나. 직무상의 독립, 재판상의 독립을 의미하고 있죠. 그쵸? 더 보겠습니다. 104조를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죠. 우린 이건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요. 그쵸? 여기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쵸? 독단적으로 이 사법부의 구성을 대통령 혹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네. 이것도 독립을 위해서, 신분상의 독립을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볼까요? 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요. 중임할 수 없다. 임기도 딱 못 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의하지 아니하고는 잘리지 않게, 파면되지 않게. 예, 그 다음에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게 딱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신분상의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네요. 그렇죠? 신분상의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갑. 101조는 사법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임을 밝힌 조항이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의 독립을 말하고 있어. 103조가 앞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볼게요. 103조는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렇죠, 여러분. 독립하여 심판하는 거 재판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야말로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예, 맞네요. 그러니까 을도 맞죠. 그 다음에 104조보다 105조가 법원의 조직의 독립을 확보하려는데 유리하다. 여러분 104조하고 105조를 한번 볼까요? 104조를 딱 보시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다음에 또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104조에 보면 지금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그냥 혼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사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독단 또는 국회에서 뭐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또는 대법원장이 제청으로 이런 절차 이렇게 거치게 하는 이유는 법원 조직의 독립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104조가. 뿐만 아니라 더 이야기를 해보면 뭐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딱 명백하게 되어 있는 조항도 있지만 지금 봤던 104조와 같은 경우에 대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의 임명 등에 있어서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 것은 법원 조직의 독립을 위한 조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04조보다 105조가 이것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105조 읽어보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임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거보다는 앞에 갔던 104조 또
또는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던 그런 조항들이 보다 더 법원 조직의 독립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죠. 그쵸? 네, 이제 정 보겠습니다. 106조의 내용을 보세요. 106조는 법관은 어떠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라는 내용들이고 신분상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법관이 신분상 독립하는 것을 통해서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조항이죠. 그렇죠? 재판의 독립,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래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재판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으면요. 그럼 무서워서 재판의 독립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법관의 독립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조직입니다. 법원의 조직입니다. 법원의 조직하면서 사실은 신급 상소제도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익숙하니까 다 아시지만 몇 번 해도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정확히 암기되셔야 됩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은 몰라요. 모르지만 사실 기출을 분석해보면 수능 기출을 분석해보면 사법권의 독립이 더 많이 나왔어요. 신급제도, 사법권의 독립이 한 이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3심제가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심, 2심, 3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의 급이 다릅니다. 그렇죠. 얘는 급이 높은 애, 급이 낮은 애. 그렇죠. 급이 다른 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바로 신급제도입니다. 그렇죠? 급이 다른 법원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3심제도가 원칙이고요. 이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이죠. 이 신급제도가 있으니까 상소제도가 가능한 겁니다. 상소제도의 뜻은 하급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다 다시 한번 청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급이 다른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 신급제도가 없으면 상소제도가 없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급제도를 전제로 해서 상소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심 재판을 담당하는 건 여러분 지방법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의 판사 한 분 계신 단독부에서 1심을 하고 이거에 불복했을 때는 2심 역시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2심 무조건 고등법원이 아니라 2심에 지방법원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대부분 이제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는데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으로 하는데 3심은 무조건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간 경우에도 3심은 대법원이 되는 거죠. 최종심은 대법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판결에 관해서 불복했을 때 이쪽 라인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을 때는 항소하고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을 때는 상고합니다. 용어를 아셔야 되는 거 맞죠? 그쵸? 나오니까.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항, 상, 고소만 할 거냐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판결 외에 다른 것들, 그걸 결정이나 명령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것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니까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했을 때 항고하고요.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했을 때 재항고하게 됩니다. 네,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보통의 일반 법원입니다.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하는 것들이. 보시면 이 법원들은 모두 다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을, 심판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원 모두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학생들 중에 대법원만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 갖는다라고 하는데 지방법원도 고등법원도 대법원도 심사 제청권 갖는다라는 거.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하는데요? 심판 제청권이라고 해야 더 맞겠네요.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헌법재판소에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들이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대법원이 갖는 권한 중에 이거 있죠.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우리 입법, 사법, 행정, 경제, 견제하는 이렇게 삼각형 그거에서도 공부했었죠. 그렇죠. 명령, 규칙, 처분, 행정부가 내린 것 등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심판하는 권한 대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법원 조직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특별법원들이 있습니다. 특별법원들.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죠. 그렇죠? 1심 법원급입니다. 지방법원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가정법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부산 가정법원이 개원을 했죠. 그쵸?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1심, 가사사건에 관련된 거 여기서 1심 하면 2심 올라가고 여기 대법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죠. 행정법원도 역시 여기서 1심 담당하고 2심, 3심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허법원 관련해서 특허 사건은 2심이죠. 2심으로 진행되죠. 왜요? 여기서 1심을 하니까. 네, 이거 헷갈리겠다. 여기서 1심, 여기서 2심입니다. 여기서 1심, 여기서 2심입니다. 그래서 2심. 3심제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되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고등법원급입니다. 이 특허법원이. 그래서 여기에 위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신급 상소제도 볼게요. 여러분 방금 보셨던 그 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신급제도입니다. 급이 다른데 이렇게 딱 나눠져 있죠? 급이 특허법원도 어느 법원급인지도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급이 다른 법원이 있기 때문에 상소제도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급이 다른 법원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다 여러분? 여러 번 재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신급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라는 거죠. 원칙 3심제인데요. 예외 보겠습니다. 선거재판은 단심제거나 2심제입니다. 이따 비교해서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되려나? 예, 시간 가는 거 봐서 할게요. 특허재판 2심제입니다. 방금 확인하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제고요. 단 사형이 될 때는 3심제로 합니다. 비상계엄하의 일부 군사재판. 여기 됐습니다. 그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상소제도입니다. 하급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선고하는 제도. 방금 봤던 내용이고요. 상고, 항소, 항고, 재항고 이렇게 있다라고 됐습니다. 되셨죠? 네.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의미하는 사법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뭐가 나타나 있나요? 지금 네. 나눠져 있죠. 그렇죠? 신급제도.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심판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소제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항상고소해서 여기가 결정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죠? 그리고 항고, 재항고에서 이거 결정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여기 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판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항고, 재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방법원이 2심을 담당하기도 한다는 것까지 방금 본 내용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이 의미하는 사법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랬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 재판은요, 이런 사법제도는요, 재판의 공정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일단 우리는 목적을 알고 있죠? 재판의 공정성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으로 치자면 한 번 하고 말면 되죠. 그렇죠? 한 번 하고 말면 되는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죠. 행정소송과 선거소송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정소송은 30 맞습니다. 행정법원이 몇 급이었어요? 지방법원 급이었죠. 아까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예외하면서 말씀드렸죠. 선거소송은 단심제 혹은 2심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거, 2심제로 진행되는 거, 단심으로 하면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 한 번만 하면. 지방법원에서 한 번 하고 끝나요? 올라가고 싶을걸? 대법원입니다. 단심으로 하면 대법원입니다. 2심으로 하는 선거소송은요? 고등법원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대법원으로 갑니다. 되셨죠? 그래서 아닙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신급제도를 둔 이유, 상소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목적입니다. 법원의 조직이 그렇죠. 위계화되어 있습니다. 급이 다른 여러 법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네, 맞네요.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나요? 고득점 4번 문제입니다. 지문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볼게요. 2010년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가 여러분 뭐냐면 소송 제기가 된 거예요. 기소된 형사사건 피고인은 모두 37만 6천 명으로 2008년보다 5% 늘었대요. 2010년이 2008년보다 어쨌든 그런 형사 범죄 피고인이 더 많이 늘었네요. 5% 정도. 그런데 상고심 피고인은 1만 8천 명으로 24% 증가했대요. 많이 증가했네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 상고심은 어디에다 신청하는 거죠? 상고심. 어디서 하는 거죠? 상고심은 어디서 하더라? 나는 아는데 대법원이죠. 그쵸?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하는 상고심의 피고인은 24% 증가했대요. 여기 5%밖에 안 늘었는데 24% 이상 증가했어요. 10% 정도이던 상고심의 피고인이 이처럼 많이 상고심을 신청한 피고인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판결 선고 전의 구속기간을 전부 형기에 포함하도록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래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되면 이 기소가 된 이때부터 해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때는 수사를 하죠. 그쵸? 그리고서 어느 순간 여기서 이제 판결을 하죠. 판결을 해서 너는 2년형라고 하면 이때부터 2년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판결 선고 전에 구속기간을 정부 형기에 포함시켰대요. 자, 보세요.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범죄 피고인들은 여기 수사해가지고 얘 범죄 피고인 같아. 얘 저번에 그 살인사건의 피고인 같아. 이러면 집에다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수사를 이때 한다고요. 구속수사를 안 하는 경우에도 재판을 했을 때도 구속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부터 구속수사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구속된 상태에서 쭉 이렇게 해서 판결을 이렇게 받으면 예전엔 여기서 2년 하면 이때부터 2년 이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막 구속돼서 살았던 기간은 판사 마음대로 포함시키거나 일정 부분을 포함시키거나 아니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보면 여기서 판결해서 그 다음에 2심을 하게 되면 다시 여기서 2년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심 청구를 3심 청구 안 했다라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1심 판결에서 2년 하고 그냥 나오지 뭐. 2심 가가지고 다시 1년 한다고 해도 3심이고 그쵸? 똑같이 2년 나오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읽어볼게요.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판결 선고 전에 구속해서 살던 기간을 이제 전부 형기에 포함시키도록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한번 가볼까?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사는 양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분석했대요. 이전까지는 판사가 구속돼 있던 구금 일수를 얼마나 형기에 포함할지를 판사가 정했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미결 구금 일수 전부가 아닌 일부만 형기에 포함하는 그 조항은
사람들이 그 조항 때문에 상소하려고 그래도 이거 안 들어가는데 뭐 그랬다가 기간만 늘어나지. 상소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이제 구금일수 전체가 형기에 포함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기억. 상고심에 불복하는 사람은 디귿에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쵸? 네, 아닙니다. 2번, 1번이 그럼 정답이 됐네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니은은 판결, 선고 전 구속기간 전부를 형기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상고심 청구에 따른 형기 계산의 불이익을 줄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막 상고심을 청구하게 된 거죠. 그렇죠? 디귿은 대법원은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도 심사하죠.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리을은요. 이런 기존의 그 형법 조항이 상소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상소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었죠. 그동안. 맞네요. 그다음에 미음의 주체는 위헌 결정의 주체는 기본권 보장기관 헌법소 기관인 바로 헌법재판소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텐데 4번 문제 지문 어려워요. 지문 어렵지만 이 문제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밑줄 그은 데서 가장 기본적인 거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아보고 대법원이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고 이 리을 조항을 통해서 재판받을 권리 이런 것도 도출해내고 여러분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 같고요. 여러 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재판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의 원칙 지금 4가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재판주의입니다. 재판의 심리 및 판결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생님도 재판하는 거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방화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서 봤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안녕과 질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에 한해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예에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기밀을 누군가 빼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서 다 공개해버리면 국가 기밀이 뭐 만천하에 드러나는 건데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 그건 비공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합니다. 신문 같은 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기밀을 빼낸 A씨에 대해서 재판 결과 3년형이 구형되었다. 3년형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재판주의예요.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 심리는 비공개가 가능. 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증거재판주의.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보시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재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 사람 죽였어요 하면 감옥에 안 갑니다. 저 사람 죽였어요. 뼈라도 나와야 돼. 예, 뭐 칼이라도 나와야 돼요. 예,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그다음에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예, 범죄가 되고 형벌을 주는 건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 스토킹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은 범죄도 아니고 법에 써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는 그 원칙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며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가 미리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처벌을 하게 되는 게 죄형 법정주의고요. 그 다음에 일사부재 리의 원칙입니다. 우리 일사부재의 원칙 배웠었죠? 어디서? 국회에서. 한번 판결에서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불러다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효력이 딱 발생했는데 다시 불러다가 너 다시 그때 옛날 일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재판의 원칙 봤네요. 이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공사업자인데요. 얼마 전에 가배주택을 수리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제 와서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선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공사계약서 등에 문서가 있으면 좋고요. 더불어 자재대금 영수증 같은 것이 있고 또 증인, 문서, 영수증.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답, 재판의 원칙 무엇일까요, 여러분? 증거재판주의죠? 네,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판의 종류입니다. 재판의 종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정치에서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나누고 막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선거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 선생님이 올려둔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선거재판과 형사재판을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정말 어려워하면서 틀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선거재판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재판의 종류 보시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딱 그 학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있고요.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이 B 학생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B가 A한테 안 갚아요. 이거 안 갚아.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불러다가 B를 불러다가 너는 얘 어떻게 된 애가 돈도 안 갚니? 얘 돈 갚아 빨리. 이렇게 하는 선생님 봤습니까? 불러다가? 네? 전혀 못 봤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A, B가 처리해야 될 문제죠. 그게 바로 민사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누구냐면 국가입니다. 국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둘이 알아서 처리해야 돼요. 다만 둘이 이걸 가져다가 어떻게 안 갖고 어떻게 해서 둘이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가운데 가가지고 네가 며칠까지 갖고 네가 어떻게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민사재판입니다. 선생님이 딱 알아서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민사입니다. 그렇다면 형사는 뭘까? 형사는 A가 B를 폭행했어요. 얘 완전 다쳤어요. 그럼 선생님은 바로 출동하죠. 이놈 하고 바로 A한테 출동해서 혼내줍니다. 이게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 대부분 그런 금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고요. 아까 돈을 빌려줬으나 못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그 소송을 당한 사람이 이 피고가 됩니다. 원고와 피고. 그래서 둘 간의 관계로 됩니다. A와 B의 관계. 아까 A가 돈을 빌려줬었죠? 그리고 B가 소송을 이렇게 당한 거죠. 그래서 A가 원고, B가 피고예요. 그랬더니 A가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안 갚으니까 A가 B를 폭행했어. 그럴 때는 얘가 돈을 안 갚은 애지만 선생님이 얘한테 가서 뭐라 그러죠? 그쵸? 선생님이 얘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다. 선생님 검사가 원고고요. 예, 소송을 당하자 A입니다. 피고인이 A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사재판은 반사회적인 행위인 범죄에 대해서입니다. 폭행, 살인, 방화 등등의 범죄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이 형사재판이에요. 민사재판은 돈 안 갚았다고 여기서 형벌이고 범죄이고 형벌을 주는 그 재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성격이 다르고요. 또 하나 보시면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이 직접 A와 B가 원고와 피고가 되는데 형사재판의 원고는 검사가 된다. 국가대표. 국가가 혼내주는 거야. 나쁜 일 했으니까 떼끼 하고 혼내주는 건데 국가대표 검사가 혼내주고요. 예,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되셨죠, 여러분? 이제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볼게요.
가, 나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원고, 피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민사재판이죠. 민사재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사실은요, 선생님이 이건 그 법학과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피고인이 이제 여기 앉아 있지 않아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 좀 틀린 겁니다. 피고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고와 피고가 민사재판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유는 판결이 날 때까지 대등한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이 피고인은 아직 확정, 너는 범죄를 저질러서 너는 이런 형벌을 받아 아직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인 검사와 앞에 여기 이렇게 자리를 옮겼다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아무튼 보면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여기 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사재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는 민사, 나는 형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범죄. 이것이 범죄고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겠다라는 건 형사재판이죠. 아닙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원이 담당하나요? 민사, 형사 모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이 기본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죠. 틀렸습니다. 가 민사, 나 형사. 네. 리을 보겠습니다. 가나 모두 그렇죠. 원칙적으로 3심제를 적용받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사법부의 재판의 종류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는 그 재판의 종류 관련해서 선거재판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하면 선전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